(40분부터) 김기현 의원님의 진행으로 공부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고 나서 의원들끼리 모여서 공부 모임을 하긴 아마 첫 출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참여해 주셨는데, 특별히 바쁜 시간 할애해서 오늘 이렇게 많은 의원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내로남불이다, 불공정이다, 혹은 또 특권과 반칙, 편가르기,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그래서 5년 만에 정권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핵심적 이유는 무엇이냐?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능, 무식, 무대뽀, 아마 이렇게 산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능하고, 그리고 실력을 갖추지 못해서 무식하고, 그러면서 무작정 용감하기만 한 이 산무 정권이었던 것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우리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은 실력을 쌓아야 된다. 우리는 실력을 쌓아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이 실패했던 경제 문제,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집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가의 안전 보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고는 신뢰를 국민들에게 드려야 된다, 그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원들부터 먼저 실력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 여당도 하고 야당도 하고 또 다시 여당 왔다 갔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느끼는 것은 행정 관료들은 대단히 아주 치밀한 논리도 있고 아주 경험도 많은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굉장히 일리 있어 보이는데, 때로는 그게 따라가기만 하다 보면 민생과는 동떨어지고, 때로는 민심과 이반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현장에서 들려오는 민심의 목소리를 녹여낼 수 있는 그 실력, 그것이 집권 여당이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실력을 계속 쌓았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공부 모임을 시작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기도 했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되면서 저희들이 모임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공부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어서 조금 불편하긴 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순수한 공부 모임인 것이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시험 칠 때 합격해야 수료증이 있어야 된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꼭 개근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저희들은 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성공시키고, 이어서 우리의 합리적 개혁적 보수 정권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권을 재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황식 총리님께서 첫 강서로 와주셨는데 대단히 감사 말씀 드리고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원고를 읽어보고 왔습니다만 심혈을 기울여서 주신 원고여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황식 총리님을 첫 출발로 해서 7월 13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은 2차 공부 모임에서는 한국 미래연구원장을 하셨죠. 서강대 김광도 교수님을 모시고서 경제, 민생 문제에 관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여름 방학 잠시 쉬었다가 8월 24일쯤에 반기문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을 모시고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2주 단위 정도로 해서 매주 수요일 날 아침 7시 반에 공부를 계속해 나가려고 하는데, 바쁘시더라도 오셔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세미나나 토론회 같은 형태와는 좀 달리
뭐 형식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발제하시는 분이 말씀 한 40분 정도 내외 하시고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 이어지는 토론입니다. 토론은 우리 의원들끼리 자유롭게 토론을 하면서 주제에 관한 얘기들을 주로 중심을 하게 되겠지만 그런 논의들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무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이제 오늘 첫 출발하고 난 다음에 가급적이면 한 운영위원 한 두세 분 정도를 별도로 모셔서 같이 사전 의논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성공적인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권성동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수준의 이런 공부 모임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께서 내일을 바꾸는 미래전략 2024라는 그런 공부 모임을 만드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 응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기현 의원님은 부지런하시고 무엇보다 열정이 아마 다른 사람들이 한 서너 배는 되지 않을까 정도로 열정이 넘치시고 또 애당심이 아주 큰 정치인이십니다. 소수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정말 어려운 당을 잘 이끌고 민주당과 싸워서 대선 승리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고 그 여세를 몰아서 2024년 총선에서 우리 당이 다수당이 되자는 목표로 미래전략 2024를 뒤에다가 2024를 붙이신 것 같습니다. 2024에서 끝날지 그 후에는 다른 목표가 없으신지 왜 2024로 붙였는지 농담이고요. 우리 당의 원내대표를 지내신 어떤 정치인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떤 장관 자리를 주어도 다 수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랬더니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17개 상임위의 모든 현안을 자기가 꿰뚫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관을 주어줘도 나는 할 자신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들으면서 이거 너무 만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기현 전 원내대표님께서는 그래도 부족하다 나는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 공부 모임을 만드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선하는 동안에 여러 공부 모임에 참여를 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우리가 상임위 활동하는 것, 또 책을 통해서 읽는 것보다 이 공부 모임을 통해서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우리 그런 철학을 정립하고 우리 이론을 정립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잘 들어보면 이걸 갖고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질의 자료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는 배울 게 너무 많다, 공부할 게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첫 모임이라고 뭐 격려하고 응원하는 의미에서 참석하지 마시고 우리 또 강사진이 계속해서 훌륭한 분들을 모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그 기회 있을 때마다 참석을 해서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사회통합과 정치 선진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OECD 30개국에서 갈등 상황이 3인데 갈등 관리 지수는 27입니다. 가장 갈등 관리가 안 되는 데가 사실 여의도입니다. 민주당과 원구성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냥 협상하면 됩니다. 작년에 약속한 대로 법사위 우리 주고 나머지 11대 7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임위는 여당일 때 차지하는 상임위가 쭉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굳어진 상임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원구성과 관계없는 조건을 붙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검수완박 악법 국면에서 그 안건조정위원회 법사위 본회의 그런 불법 통과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저희들이 그 권한제의 심판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해놨는데 그거 취하해달랍니다. 아니 자신들이 떳떳하고 잘했으면 그거 왜 취하해달라 그럽니까? 두 번째, 대선 과정에서 고소 고발 사건을 상호 취하하자 그러는데 우리가 고발한 사건은 전부 이재명 후보 관련된 거예요.
그 이재명 후보 살리기 위해서 이거 취하자고 지금 정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수완박 국면에서 사개특위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는데 사개특위 명단을 제출하고 이것을 운영을 하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원구성과 아무 관계가 없는 조건을 요구하면서 갈등 상황을 계속해서 지속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삼류라는 이런 말이 나왔는데 우리 모두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보수 정치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김항식 총리입니다. 김항식 총리님이 총리하실 때 정말 그 민주당 의원들의 그런 날카로운 질문을 모두 봉쇄할 정도로 가장 답변을 역대 총리 중에서 가장 잘하신 분이 우리 총리님이십니다. 그 총리님이 답변을 잘한 거는 뭘 잘잘 외워서 잘하신 게 아니라 본인의 그런 인생관이나 정치관이나 정치 철학이 녹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저는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김한식 총리께서 이런 사회통합과 정치 선진화에 관해서 아마 좋은 말씀 해주시면 아마 우리가 배울 점 또 시사하는 점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한식 총리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석해서 공부해서 우리 당의 지적 수준, 그 다음에 지혜의 수준을 높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총 간사님께서 저희 구경 한번 넣어주시죠. 사진 찍으실 때. 오대근 간사님 구경. 화이팅! 김기현 화이팅! 권성동 화이팅! 김학식 화이팅! 윤석열 정부 화이팅!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께서 이 공부 모임에 나와서 말씀을 한번 해달라 하는 연락을 받고 평소 또 후배이기도 하고 존경하는 분이기도 했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응낙하고 나왔습니다. 막상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좋은 말씀을 하실 텐데 저는 그에는 미치지 못하고 다만 제가 평소에 국민으로서 느끼고 있는 우리 정치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아쉬움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목을 사회 통합과 정치 선진화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평생 법관 생활을 했고 또 우연히 감사원장과 총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느낀 것이 우리 사회가 정말 민주화와 산업화를 짧은 기간에 달성했지만은 그러나 이에서 더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사회 통합과 정치 선진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독일에 가서 공부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면서 제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학술단체에서 책자를 만든다 하면서 해방 이후에 우리의 역사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쭉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을 해서 그 정치학 교수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런저런 이승만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사항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했었고 그 마지막에 그 교수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총리님께서 내리신 지난 역사에 대한 평가와 향후 중장기적인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 위에서 윤석열 정부 5년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사명은 무엇인가요?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민주화와 산업화의 달성이라는 성공적인 역사, 그러나 그 이면에서 배태된 많은 부정적 현상들, 그런 가운데 극심해지는 갈등 대립과 정치적 난맥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할 사명을 가진 정치권은 매번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바뀌어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위선적 난맥을 끊고 새로운 출발을 도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낡은 구태 정치와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통합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협치와 통합의 정치, 경제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타파해서 또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으로는 정치한 생산적 복지를 통해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문화적으로는 국가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지원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 관리에 의한 재정 건전성 확보, 연금 개혁 등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등의 정책 목표를 두고 포퓰리즘은 철저히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낙관적 접근이 아니라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주도의 대북 정책으로 전환해야 되고 중국, 일본에 대해서도 민족적 감정을 배제하고 국익과 국제 규범에 터잡아 냉정하고 또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대선 과정이나 이 짧은 이제 취임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과정을 보면은 큰 틀에서 제 소망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해관계나 사회적 대립 상황을 보면은 과연 우리가 과거의 퇴행적 정치와 단절하고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이룰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해하는 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거전이 진행 중인 것처럼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편가르기, 무능과 위선적 행태로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야당은 지금도 반성이나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도 자체 역량보다는 반사적 이익으로 승리를 한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또 국민의힘도 국민의 감동을 주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야당은 물론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걱정과 불안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참 정당도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도 물론이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나 그 전에 전신 정당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낙담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상황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확실한 전망이 서질 않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광주 5.18 행사에 의원님들이 대거 참석한 이런 일들은 정말 제가 느끼는 감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정말 국민을 감동시키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또 정치적인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년 후에 실패한 대통령, 실패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도 있지만은 여당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압축적으로 달성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념이나 지역 갈등 외에도 과도한 경쟁, 물질 만능, 성과지상주의, 탈법과 편법의 횡행,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 양극화, 극심해지는 노사 갈등, 양성 갈등, 세대 갈등 등으로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파퓰리즘이 기승하고 편가르기 등으로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부작용 요인들을 분석해서 이를 개선 제거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국가 발전 전략을 세워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저는 튼튼한 안보와 국가 경쟁력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나 또는 자연적인 상태에 있어서 에너지, 식량 자금률이 지극히 낮아서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지정학적으로도 북한의 핵위협, 불안정한 중국과의 관계 등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생존조차도 위험받을 수 있는 이러한 형국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외교 안보 역량을 키워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중국은 제 경험에 의하면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관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할 의지도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이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사회적으로는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경쟁 국가들에 앞서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창의 혁신적 활동을 위해서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관료가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적극적 행정으로 지원하고 경제 사회 정책에 부당한 정치적 요소의 개입을 배제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이민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부, 기업, 민간 등의 개별적인 노력과 함께 상호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사회통합과 정치의 선진화입니다. 사회통합과 정치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의 장애 요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갈등과 대립의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권력구조 개편, 합리적인 선거제도, 민주적 정당 제도 등 제도 개선 등도 함께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아냥받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를 바꿔야 됩니다. 대안으로서 의원 집정부제도나 의원 내각제 등 다양한 권력 구조 개편 논의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를 위한 개헌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권력의 독점, 집중이 아니라 권력을 분산시키고 분산된 권력을 대화의 타협 절충을 통해서 통합시켜서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더 큰 국력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연정의 정신을 통해서 협치를 이루는 독일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리를 마치고 한 6개월 동안 독일에 가서 독일의 정치 통일 과정들을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만큼 갈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은 판사 시절에 독일에 가서 법률 연수는 좀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공직 생활을 마치고 가서 독일의 제도를 들여다보니까 정말 우리가 보고 배울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독일어 관련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또 금년에는 책을 한 권 발간을 했습니다.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이라는 그런 책을 1권을 발간했고, 또 금년 연말까지 2권을 마저 발간할 것을 계획을 가지고 지금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일에서는 1949년 서독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애 없이 연립정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 개 정당이 아니라 2개 내지 3개 정당이 서로 연대해서 총리를 뽑고 또 장관직을 배분을 하고 또 정책을 조정을 하는 이런 연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오는 것은 선거제도상 한 개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려면은 이제 제2투표에서 정당 투표율이 말하자면 50%를 확보를 해서 의석을 과반수 의석을 확보를 해야 자체적으로 총리를 선출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제1당과 제2당이 즉 우파와 좌파를 대표하는 기민당과 3인당이 연정을 하는 이른바 대연정도 지금까지 4차례나 있었습니다. 4년씩 16년 동안이 대연정이 있었습니다. 메르켈이 16년을 집권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12년이 대연정이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다른 정당이 서로 연정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선거 때는 또 각자 따로 뛰었으니까 선거 공약 및 또 기존 정당의 노선과 배치되더라도 연정에 참여할 상대방 정당과 타협이 불가피하고 선거 후 또 공약이 달랐으니까 그와 같은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서 4주 내지 8주간에 걸쳐서 연정 파트너끼리 연정 협상을 통해서 타협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연정 협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4년 동안 국정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요직도 협상을 통해서 연정 참여 정당 간에 분배를 하고 또 각부 장관은 연정 협약을 바탕으로 총리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정 협약서는 결국은 단일 공약서입니다. 단일 공약서는 연정 협상의 결과 그 결론을 정리한 그 협약서가 A4 용지로 수백 페이지가 되는 아주 자세하게 연정 협약서를 만들어서 그 토대에서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연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안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대연정의 경우에는 한 80%가 집권 여당이 되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국정은 대단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마 그 여당과 야당의 이제 의원님들이 함께 모여서 독일 연구 모임을 만든 것으로 압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영두 의원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양기대 의원이 서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서 독일 대사를 초치를 해가지고 점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했고 또 앞으로 그런 모임을 계속 해나갈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의원님 참석한 의원님들이 궁금했던 것이 독일 연정이 과연 불안할 것 같은데 어떠냐 하는 것이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일 대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독일이나 유럽의 서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흔들리는 가운데 있어서도 독일의 연정은 지금 3개 정당의 연정입니다. 3개 정당 이 연정인데도 그 숄츠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력하게 러시아에 대한 태도를 정리를 해서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독일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말하자면 국력 결집을 연정이 오히려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대사의 설명이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교과에서 사회 교과에서 배운 것처럼 대통령 중심제가 우리나라인데 내각제가 되면은 우리나라 같이 분단된 국가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나라에서는 적절치 않다. 굉장히 불안하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그건 이제 실제와는 좀 상당히 다르다. 우리도 이제 그런 이제 편협한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저는 21대 국회에서는 역대 국회의장님들도 계속해서 개헌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한 그 개헌의 노력이 있었는데 이게 항상 실패를 합니다. 저항적 대통령과 대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 대권을 잡으면은
자기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다른 권력 구조로 개편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또 눈앞에 어린거리는 대권을 보면은 굳이 권력을 분산시키고 나누고 하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그러나 나라를 생각한다면은 이제 그런 생각들은 좀 버리고 21대 국회 이제 후반에 정말 개헌 논의가 정말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이고, 그렇게 해야 정말 우리 대한민국도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자족식을 가능케 하는 우리 선거제도도 솔직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의석수가 정당 득표 비율에 어느 정도 비례를 해야 되는데 독일은 그건 100% 비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사표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소선구제도로서 정당 득표율이 전체 득표율이 아마 40% 정도 득표를 하고도 충분히 55%, 60% 결과적으로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의석에 배분되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거대 양당 입장에서는 독일식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아마 싫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 이제 국가의 장래를 위한다 한다면, 그리고 그 국민의 사표를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런 선거제도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진정한 사회 통합도 이루어진다 생각합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독일의 경우에는 그 이투표 정당 투표 비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나라로 하면은 정의당이 가령 5% 득표를 했다 하면은 전체 300석 중에서 5%인 355, 15석을 무조건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지역구에서 2석밖에 못 얻었다 그러면은 13석을 비례대표에서 주는 겁니다. 가령 국민의힘이 40%를 득표를 했다 그러면은 3, 4, 12, 120석을 이제 국민의힘이 갖게 되는데, 가령 120석을 지역구에서 이미 확보를 했다 하면은 비례대표에서 한 석도 안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서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의석 비율에 배분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사고를 가지고 독일의 제도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5% 아니라 10% 얻는 정당이 지역구에서는 당선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은 그 10%는 사실상 사표가 되는 거고, 그 10%의 국민의 의사는 제대로 국정에 반영이 되지 않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제도도 소선구 제도를 비롯해서 대통령 제도를 비롯해서 한번 진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제도적인 이제 독일의 제도고 운영이었습니다만은 독일의 정치가 이와 같이 선진적으로 해오고 국정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연정이고, 또 그 바탕에는 독일 총리들의 리더십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 총리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총리들의 리더십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협치의 정신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하고 있다. 3인당의 이제 위대한 정치가인 빌리 브란트 총리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이것과 마찬가지로 저것도 또한을 나는 늘 생각한다. 브란트는 역사적 숙명을 믿는 것에 항상 반대했다. 브란트는 양자택일적 결정을 대안이 없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정치적 무능의 증거로 간주했다. 이성과 상상력을 갖춘 인간은 성공적 해결책을 끊임없이 찾는다. 타협이란 민주주의에서 양심의 문제에 지속되지 않는 한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독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연립정부로 상징되는 대화의 타협의 정치로 정치와 갈등의 대립을 최소화했습니다.
예의 없이 연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 2당이 심지어 좌파, 우파의 정당이 대연정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독일 총리들은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며 그 과정에서 그로 인해서 자기 총리직에서 쫓겨나거나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도 기꺼이 감수를 했습니다. 자기 개인이나 당파의 이해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이익을 중시했습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헬무트 슈미트는 소련의 핵무기 배치에 맞대응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이중결정 정책 3인당입니다. 3인당 총리가 그것을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총리에서 불신임이 됐고, 또 슈레더 총리는 우파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르츠 계획을 통해서 선거에 패배했는데 그것도 그대로 감수를 했습니다. 독일 총리들은 국민의 여론을 살피고 존중하지만 결코 포퓰리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소신과 철학으로 국민을 설득해 나갑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1952년에 콘라드 아데나워 총리는 그때 소련의 스탈린이 분단된 독일을 통일시켜가지고 중립국으로 만들자 하는 제안을 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독일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야당인 3인당에서는 그거 오케이 하고 받자. 또 기민당에서도 우파인 여당인 기민당에서도 그거 받아들이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자. 뭐 이런 이제 입장이었는데 콘라드 아데나워 총리는 이건 이렇게 해서는 독일의 장래는 없다. 지정학적으로 통일된 독일은 그렇게 되면은 소련의 영향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서구와 서유럽과 미국과 연대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안보를 지킬 때만 독일의 장래가 있다 하고 국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결국은 이제 스탈린 그 각서라고 하는 그걸 물리치고 당신의 페이스대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 집권한 이제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 정책, 빌리 브란트의 서방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독일 국력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강해졌기 때문에 그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동구권, 특히 동독, 폴란드, 소련 등과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이라는 것은 서로 교류 협력하자고 해가지고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동방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걸림돌, 장애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독일이 1945년에 전쟁에 패망이 돼가지고 국토를 이제 연합국들이 포츠담 회담에서 동독, 서독을 나누고 베를린도 서베를린, 동베를린으로 나눌 때 종전 전쟁 전에 독일의 영토의 24%를 폴란드에 떼줬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동쪽에 있는 또 그만큼의 땅을 소련에 떼줬습니다. 그것은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소련과 동독이 그만큼 피해를 많이 입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러나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빼앗긴 땅은 언젠가는 우리가 되찾아야 할 고토다, 이런 생각을 암암리에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전쟁에 패방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건 언젠가는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독일 입장에서는 그 땅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땅을 다시 찾겠다 한다면은 유럽 사회는 굉장히 혼란으로 빠져들 거고, 또 폴란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확보한 땅을 내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동방 정책, 교류, 화해, 협력이란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그 땅을 포기할 때 진정한 동방 정책의 기반이 마련되는 건데, 브란트는 그걸 포기하겠다 하는 것이 동방 정책의 기본 전제입니다. 독일 국민들이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70년 12월 7일 날 브란트가 폴란드 바르샤와를 찾아가 가지고 유태인 게토 그 항거 기념비 밑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그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바르샤와 조약 체결하러 가서 이제 그런 이제 정치적인 해프닝을 벌인 건데 독일 국민들은 굉장히 그 사진을 보고 싸늘했습니다. 우리 총리가 그냥 그 세멘트 바닥에 겨울에 앉아서 무릎 꿇고 이렇게 사죄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 독일 땅 24%를 저 사람들한테 내줘야 되나?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싸늘했고 심지어 이제 극우 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브란트를 이렇게 암살하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은 독일 이외에 세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감동을 줬고 또 그걸 통해서 그 이듬해 1971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방정책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지지를 받게 되니까 또 독일 사람들도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브란트 말이 맞다. 그걸 다시 찾겠다고 할 때는 유럽은 다시 이제 전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걸 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낫겠다 하고 국민 여론을 말하자면 반전을 시키면서 결국은 그 동방정책을 밀고 나가고 그리고 콜 총리는 그 동방정책을 그대로 계승을 해서 통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업적을 쌓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블리 브란트 총리가 총리로 재직 당시에 1974년에 그 총리실에 간첩이 동독 간첩이 하나 들어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책임지고 총리직을 물러나니까 그 3인당의 이제 그 슈미트 총리가 역시 이제 의회에서 후임 총리로 승계됐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는 아니고 총리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슈미트 총리가 총리를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소련에서 동독 비롯한 동구권에다가 SS-20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독이나 서유럽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안보에 위협이 생겼으니 그러나 3인당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평화를 지향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도 맞대응해서 핵무기를 배치하자 하는 것은 3인당은 이제 당의 원칙상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고 또 평화운동가들은 전부 이제 반대를 하는데 슈미트는 좌파 3인당 수상이지만은 총리지만은 이게 무력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평화라는 것은 그건 헛된 평화다. 일단 무력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지 그 평화라는 것은 진정한 평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맞대응하는 퍼싱2 핵미사일을 배치를 하자. 그리고 소련과 협상을 통해서 핵무기를 양쪽 다 폐기하는 그런 노력을 하자 하는 이중 결정입니다. 핵 배치 결정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폐기하는 그런 노력 이 이중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3인당에서도 대부분 이제 반대를 했고 평화 운동가들이 독일 역사상 가장 큰 데모를 벌이고 소위 사랑의 띠 잇기 그 해프닝을 벌이면서 그게 무려 105km에 이르는 그런 평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미트는 결코 그러지 않고 그 이중 결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 당 3인당의 불신임 물론 자민당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총리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우파 콜 총리가 이제 취임을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계승을 해가지고 결국은 레이건 대통령과 힘을 합쳐가지고 결국은 소련을 붕괴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와 같이 헬무트 슈미트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슈레더 부인이 한국 사람이죠. 그분은 이제 콜 총리 다음에 이제 총리가 된 분인데 통일 후유증으로 해서 독일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아젠다 2010 소위 말하는 하르츠 계획을 통해서 독일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 정책이라는 것이 완전히 우파 정책입니다. 기업의 해고를 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방만한 이제 복지를 좀 줄이고, 그리고 기업이 활발하게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감세를 하고, 이런 정책들은 전부 우파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고는 독일이 회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정책을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여서 결국은 선거에서는 결국은 지고 메르켈하고 대연정을 하면서 총리 자리는 메르켈한테 넘겨줍니다. 이 슈레더 총리가 제가 총리 때 이제 야인이었는데 제 방에 한번 이렇게 들리셨어요. 한국 왔다가 제가 이제 옛날에 독일에서 공부했다는 거 소식을 듣고 아마 놀러 오신 거 이제 방문을 하신 것 같아요.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헤어지기 직전에 총리가 생각하시기에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의 정책을 세워가지고 정책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적인 갭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중간에 선거가 있으면 선거에 패배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선거에 패배하는 있더라도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정치인의 덕목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페이스북 등에 그런 이야기들을 널리 전파를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감동을 줬던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데나워 스탈린 노트나 그리고 동방정책이나 헬무트 슈미트의 이중결정이나 이 슈레더의 하르츠 계획이나 이 모든 것들은 정치인이 자기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국민들을 끌고 나갔지 국민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정책들은 아니었다. 뭐 이런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독일의 오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 이렇게 좀 폭넓게 좀 너그럽게 생각했으면 하는 것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데나워 총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건국의 서독의 건국의 총리인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겠죠. 나치 부역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친일파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고민을 했던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고민을 했던 것처럼 아데나워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아데나워 기본적인 태도는 이것입니다. 아데나워는 나치에 항거해서 핍박을 받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자신은 나치에 관련된 도덕적 우월성을 기반으로 해서 과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여유 있고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1940년대 말 탈나치화 조치가 독일의 손에 맡겨지자 아데나워는 자신이 나치의 핍박을 받았지만은 나치 당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해서 공직 부임을 허용하도록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데나워가 49년 이래 중용해서 함께 일했던 총리실장으로 기용을 했던 한스 글롭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치에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인품이나 실력은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총리실장으로 이렇게 기용을 해서 임기 말까지 함께 일을 했습니다. 아주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기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빌리 브란트의 평가가 있습니다. 빌리 브란트는 아데나워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말하기를 처음에 아데나워의 과거에 대한 취급 방식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달리 생각하게 되었다. 제3제국 시대, 히틀러 시대죠. 3제국 시대의 일들을 하나의 잣대로만 잴 수 없는 것이며 아데나워가 취한 조치는 민족을 분열시키지 않고 동시에 나치 12년의 폭정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자면 블란트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데나워 균형 잡힌 역할로 스스로 성장하며 안정감에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데나워는 타이밍을 조절하면서 때로는 기회주의적 임기응변으로 독일이 경험한 도덕적 추락을 극복하는 싸움에서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하면 생각 안 바꿉니다. 딱 편갈라 놓으면은 그건 아주 요지부동입니다. 이렇게 브란트 총리는 너그럽게 관용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1966년에 키징거 우파 총리하고 빌리 브란트 좌파 대표하고 대연정을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키징거 총리는 나치의 그 외교부 방송 책임자였습니다. 나치 부역자입니다.
아데나우어는 아시다시피 그 나치 항거에서 저 스칸디나비아의 노르웨이, 스웨덴으로 망명 생활하면서 저항 활동을 벌였던 전혀 배경이 다른 두 사람이 서로 총리 부천지로 대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의 이름을 화해 연방 정부라고 했고 두 사람은 정말 서로 배려하고 양보를 하면서 국가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너그러운 관용의 참 폭넓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한테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키징거라는 분은 이제 별명이 걸어다니는 중재위원회다. 모든 것을 중재하고 타협하는 그런 보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란트 입장에서는 나치가 원망스럽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미울 텐데 그 보란트는 그 부총리로 했을 때 히틀러의 측근으로서 군수장관을 지냈던 알베르트 슈페어라는 사람이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1969년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이제 브란트는 그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을 가지고 그 당시에 나치 당원으로 활약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조사하는 그런 뭐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그 제도 다시 그 사람은 거기에 조사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고 또 그 가족 부인에게 꽃다발을 전해서 그 석방을 축하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브란트는 과거를 묻어두거나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통합을 주장한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독일의 총리들은 우파나 좌파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엄청난 이렇게 성숙된 인간성을 바탕으로 해서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정말 국정을 운영해 왔다. 그래서 저는 독일 총리들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한 몸부림의 정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브란트의 경우에 기자가 말년에 총리가 돌아가시면은 무덤에 뭐라고 비명에 쓰이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브란트 총리는 그저 애썼다라고 쓰였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 말이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정말 절실하게 느껴져요. 정말 몸부림치며 애썼죠. 그러나 국가 통합이나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관용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랬던 리더십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독일 총리들한테서 배워야 될 것이 많겠다 해서 이제 제가 책을 쓴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최영두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이병 의원 뭐 잘 아는 후배고 그러고 민주당 농내 의원 뭐 아는 분들 통해서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책을 의원님들한테 이제 우리 최영두 의원이 주도해서 이렇게 배포를 했던 겁니다. 제가 뭐 우리 지금 당장의 현실 정치를 언급하다가보다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문제 의식을 다 갖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지를 않고 독일의 제도나 독일 총리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말씀을 드림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더 보람 있겠다 생각해서 좀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해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너무 편협하고 좁쌀 같은 정치가 아니라 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연을 마치면서 사소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18대 국회죠. 제가 총리 마치고 또 18대 19대 이때 그 의회 독일 연구 모임이 그때 있었어요. 그때 한나라당에서는 이제 낭영필 의원이 주도를 했고 또 민주당에서는 원혜영 의원이 주도를 한 독일 연구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따로따로 하더라고요. 독일 연구 모임을 하는데 왜 두 당이 따로따로 합니까? 그래서 제가 원혜영 의원이 제가 베를린에 있을 때 들려서 이제 만나서 점심을 하면서 그걸 같이 하지 왜 그걸 따로 합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독일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배웠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다고 의견이 또 갈릴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우스개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최영두 의원하고 양기대 의원이 이제 주동이 돼가지고 독일 뭐 연구 모임을 한다는데 정말 양당이 함께 하는 거 이런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고 이런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도 물론 원칙이 있고 또 당의 노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다룰 수는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서로 여야가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 철험의 그 사진이 있었죠. 대전에서 비 많이 왔을 때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 저는 저런 사진은 뭐 그 자기들끼리 모임하고 찍을 수 있죠. 그러나 저런 사진은 스스로만 자기들만 알고 그 밖으로 공표할 사진은 아니다. 그 생각을 내가 그때 했었는데 그런 사진 하나하나가 국민 통합에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야당과도 정말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좀 주제 넘은 이야기지만은 독일은 다당제 국가입니다. 선거제도, 권력제도 개헌할 때에 또 정당법을 개정한다든지 할 때에 소수당이 같이 있는 겁니다. 지금 독일 녹색당이 지금 말하자면 학생운동하고 비슷했지만 지금은 독일을 가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끌어가는 말하면 집권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당들을 또 키워야 돼요.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정의당 등 소수당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힘, 민주당은 그런 도략을 가졌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도량도 함께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 정말 실정이 많이 있죠. 그런 걸 전부 지적을 해서 고쳐나가는 노력은 당연한 거지만은 또 혹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잘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점도 결국은 좀 지적 부각을 시키면서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개선하는 이런 노력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 혹시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회의 모습이나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결코 우호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특혜나 권한을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정할 부분에서 시정해 주신다면은 국민들이 감동을 느낄 것이다.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의 감동을 주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독일 총리들의 그 장면 하나하나가 독일 국민들이 감동을 줬기 때문에 독일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이제 뭐 질의하실 분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우리 총리님께 질의하셔도 되고 의견이 계신 분들 말씀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 박수영 의원님. 총리님 아침부터 귀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총리님은 최영도 의원하고 저하고 후원회장을 맡아 주셨던 분이라서 제가 질문드리기도 좀 뭐합니다만은 아까 독일식 다당제 개혁 이렇게 말씀하셨고 방향은 제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난번 총선에 우리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하겠다고 선거제도를 바꿔서 선거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독일식 연동형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는데 이유는 우리 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소위 위성정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비례대표표를 그쪽으로 몰아주기를 하면서 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신이 지켜지지 않는 방향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는 좋은 제도였는데 이거를 도입하면서 완전히 왜곡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총리님 말씀하신 다당제, 연동형 비례표 다 좋은데 이게 한국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지 총리님 말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박 의원님 그 지적이 100% 옳은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있고 제도의 운영이 있고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따라갈 수가 있죠. 그건 베끼면 되니까. 그러나 그걸 운영할 때에 그 제도의 중심을 잘 반영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난번에 A에서 보듯이
결국은 이제 정당의 그 이익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 취지를 무색해 하는 그런 조치를 해서 그 취지가 이제 몰각이 돼버렸는데 그렇습니다. 뭐 그게 정답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정치인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독일 사람들인데 독일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원래 천성이 곱고 말하자면 바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그런 유혹이 있죠. 있는데 만약 그런 짓을 말하자면 그런 꼼수를 쓴다고 한다면은 그건 분명히 국민들로부터 응징을 받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당장의 응징을 받기 때문에 그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함부로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국민들이 또 그와 같은 수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의 정치 의식 수준을 높여가지고 결코 정당이 정치가 국민을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갈 수 없도록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 의식이 높아져야 되는데 독일 사람들 경우에는 나치 정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의회 법률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독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결과가 그런 참혹한 이제 역사의 비극이었는데 독일 국민들이 뭐 70, 80%가 박수 치면서 진행됐던 것이 독일 나치 정권이었거든요.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 사람들이 악몽에서 깨어난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했던가.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독일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독일 사람들이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것 하나가 독일의 헌법재판소를 만들어 가지고 입법도 위원이 될 수가 있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헌법재판소를 만들고 그리고 연방정치교육원을 만들었습니다. 연방정치교육원을 만들어 가지고 연방정치교육원에서 국민들을 계속 정치교육을 시키는 물론 이제 정부가 직접 하기보다도 이제 재단이나 또 정당에 부속되어 있는 재단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NGO나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정치 교육을 시키고 또 공교육을 통해서 정치 교육을 시켜서 말하자면 국민들이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얼마 전에 조선일보 칼럼에다 그 이야기를 썼는데 제가 2013년에 독일에 있을 때 그때 독일 총선이 있었어요. 총선이 있고 이제 서로 연정 협상하는 것을 봤는데 우파 정당에서는 기민당이 이제 제1당이 됐습니다. 제1당이 됐는데 역시 이제 과반수 미달이죠. 연정을 해야 되고 2당, 3당, 4당이 4개 정당이 이제 의회에 진출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그 다수당 제도라 하지만은 득표가 5% 이상이 돼야 이제 의석을 배분을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나 지역구에서 3석 이상을 얻은 경우에만.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한 정당들은 뭐 몇십 개 되더라도 의회에 진출하는 정당은 이제 5% 허들 때문에 대개 이제 4개, 5개 이 정도 이제 진출하는데 2013년에 이제 우파 정당 하나, 좌파 정당 3개가 이제 의회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논의가 언론에서 진행이 되는데 보니까 기민당이 이제 시니어 파트너가 돼가지고 이제 한둘 골라서 이제 연정을 하겠다고 협상을 진행되는데 제 생각에는 2, 3, 4당이 이 좌파당이기 때문에 연정을 세 당이 한다 한다면은 그 사람들 당장 이제 자기들이 총리하고 세 당이 장관 나눠 가질 수 있는 이런 건데 전혀 이 움직임이 없어요. 이 움직임이 없어서 그게 저는 하도 희한해서 아니 독일 아는 교수한테 아니 2, 3, 4당이 자기네들이 그 하면은 그 정부를 장악할 수 있는데 왜 그 움직임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 이제 3인당과 녹색당과 그 디링케라는 이제 아주 극좌 이제 독일의 동독 계통의 이제 정당입니다. 이 세 개 당인데 여기는 이제 극좌죠. 여기는 이제 중도 좌파하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극좌 3인당이 극좌당하고 만약 연정을 하면은 이건 국민들이 용서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다음 선거에서는 3인당은 몰락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3인당이 감히 이 극좌당하고 그 연정할 생각을 못 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 이제 기민당하고 3인당이 다시 대연정을 합니다. 메르켈하고 이렇게. 이처럼 정당도 이제 원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 정강 정책하고 3인당하고 기민당하고는 많이 가까워요. 얼마든지 서로 간에 합치할 수 있는, 서로 조정하면은 할 수 있는 정당인데 3인당과 극좌당은 서로 이렇게 합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공약의 차이가, 정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때 이제 재밌는 것이 덧붙이면은 그때 이제 국회의장이 된 분이 이제 노베르트 람메르라는 분인데 이렇게 기민당하고 3인당이 대연정을 되니까 그 80% 의원이 이제 여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기민당 출신으로 국회의장으로 다시 이제 하원 의장으로 선출됐는데 이분은 이미 8년을 2번 임기를 한 분이에요. 근데 12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관념으로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응? 우리나라 같으면 가만 안 있을걸요. 응? 2년 아니라 지금 1년씩 나누자 그러는 거 모르겠는데. 그래서 또 물어봤죠. 왜 그분은 12년씩이나 국회의장을 하다 왜 그렇게 혼자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국회의장이란 것은 의원들과 국민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국회 운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 맞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근데 뭐가 이상하냐. 이렇게 이제 저를 부끄럽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의장 취임하면서 뭐라냐면 대연정 뭐 의원 대다수가 이렇게 집권 여당이 됐고 의원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게 민주주의 원칙에 비하면은 원칙에 비춰보면은 이게 조금 이상하다, 좀 깨름칙하다. 서울시의회 뭐 저 민주당이 뭐 90% 이상 차지하면 그게 의회가 정상적인 의회입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국회의장으로서 앞으로 할 일은 소수당의 목소리가 국회 운영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내 임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임기를 시작을 해요. 그게 또 소수당을 끌어안고 또 그걸 국민을 통합시키는 그런 정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학수영 의원님의 원칙적인 말씀에 제도도 이제 운영은 이제 사람이 변해야 되고 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노력은 할 수는 없는데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차적인 노력들이 강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김학수 총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정치하면서 느끼는 게 그 5년 방임제 이게 우리 정치 순환의 악순환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또그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저는 결정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측면이구나. 그래서 아까 연정 문화를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와 저는 연정 문화가 연결될 것이 분명하다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지금의 국회 갈등 구조가 그대로 강요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강요된 사람이 당의 방침에 따라서 나와서 대리인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우리 문화로서는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실질적인 이런 갈등 구조가 있을 때 독일에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그 어떤 방지책이 독일에는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강요가 극단적으로만 해서 청개구리식으로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 청개구리식 행태를 보인다든지 협조를 하지 않을 때 이때 이런 갈등 구조를 해결해 나가는 문화에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적인 어떤 장치들이 있는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단임제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건 권력구조하고 좀 연계가 되는 건데 권력구조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당 투표제에 의한 그 의석 배분이 합리적이다. 저도 그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다당제 형태가 나타나게 될 텐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현실이나 문화로 봐서
양당제가 좋은 건지 다당제 체제로 가는 것이 좋은 건지 우리 총리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단임제 관련해서는요, 대통령 중심제를 이제 전제로 하신 말씀이든 또는 다른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말씀이든 간에 저는 이제 단임제는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87년 헌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군사 독재 또 이걸 겪어왔기 때문에 국민의 소문으로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목적하고 그리고 이제 장기 재임에 따른 독재를 이제 피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헌법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그 문제는 이제는 우리는 해결이 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단임제 명분은 없어졌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총리가 지금 숄츠 총리 말고 메르켈 총리까지 8분 있었는데 지금 콜 총리하고 메르켈 총리는 16년을 집권했습니다. 아데나워 총리는 14년을 집권했고요. 이처럼 그러나 또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3년씩 한 분도 또 2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말해서 잘한 사람들은 10년 이상 해도 좋고 모든 사람은 2, 3년 해도 쫓겨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말하자면 옳은 것이 아닌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임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당제에 대해서는 이제 독일도 이제 히틀러 정권을 탄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그 배상금이 가혹해서 독일이 겪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그때 당시에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아주 민주적인 정부가 구성이 됐었지만은 그때 이제 다당제가 되면서 굉장히 정치가 불안정하고 혼란했던 이제 이런 경험 때문에 이제 독일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다당제를 하면서 이제 2가지 제도를 보완을 했습니다. 무분별하게 이제 국회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이제 5% 허들 제도를 둬가지고 너무 많은 이제 한 석짜리 정당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좀 막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 때 그냥 총리 마음에 안 들면 수상 마음에 안 들면은 불신임 해놓고 후임 총리를 못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전국이 불안해지는데 그에 대한 반성으로서 독일 총리를 불신임을 하려면 해임을 하려면은 후임 총리를 뽑으면서 이렇게 불신임하는 2개가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해서 정치의 공복이나 불안정이 없도록 이런 방식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 방법이 다당제에 따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나름대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정에 따른 갈등 문제는 현정 협약을 했으면 그 지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독일 장관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정 협약서가 깨알같이 써가지고 A4 용지로 수백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모든 이제 정책의 그 방향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할 수가 없고 그리고 만약 어느 한 장관이나 또 일부에서 말하자면은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연정 정신에 이제 반하는 행동을 하면은 그건 연정이 깨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선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독일 헌법 56조인가에 보면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총리는 각부 장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할 수 있지만은 구체적인 업무 집행에 관해서는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하는 이제 권력의 분산이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는 뭐 입법, 사법 이렇게 행정으로 분산되어 있고 또 있지만은 입법부도 상원, 하원도 나눠져 있고 사법부도 헌법재판소, 일반법원, 특별법원 다 나눠져 있지만은 이 행정부도 대통령, 총리, 장관이 각자의 권한을 가지고 권력이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함부로 넘나들 수가 없어요. 넘나들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장관들 사이에 의견이 충돌이 되면은 그건 이제 내각에서 조정하는 이제 그런 조항들이 헌법에 있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되게 되는 거지. 따라서 이렇게 아주 근본적으로 새로운 돌발 사태, 핵무기를 배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공약이 없었죠. 이런 문제에 관해서 기본적인 생각이 달라지거나
뭐 이런 경우 외에면은 그 연정이 깨지거나 또 튀는 장관에 의해서 정치가 국정이 불안정해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제도를 참고를 해서 보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제도 바탕 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국정의 담당자들이 어떤 의식을 갖느냐가 중요하고, 또 그런 이제 정치인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국민 의식을 넓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아침 시간에 좋은 강연 감사드리고요.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상당 독일의 이제 연정 정치에서 대한민국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대북 정책에서의 이제 여야 초당적 협력, 이 문제가 제일 들어가기 힘들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제일 먼저 파헤치는 것이 이전 정권의 대북 정책 행정 영역을 파헤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대북 정책에서 전 정권의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가, 또 저 같은 사람은 더 나아가서 강제 북송, 탈북어민 강제 북송 문제까지도 저는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러한 문제가 우리 국내 정치에서는 진실 규명이라는 그런 목적에 맞을 수 있겠지만, 대북 관계에서 또 보면 북한을 향해서는 시작부터 결국은 북한이 복인되는 결국 반북 또 대결 대화 고부로 시작 발걸음을 떼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현 지금 우리가 원내와 행정가의 관계를 놓고 보면 얼마 전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경우에는 판문점 선언까지 포함해서 기존 모든 정부의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우리 당에서는 이건 평화쇼다라고 한 문제지만, 권영세 장관이 이번에 전향적으로 이렇게 6월 15일 날 공동선언 기념 행사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 현재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독일의 경험을 살렸을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피격 사건, 서해 공무원 사건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강제 북송, 이런 대북 정책에서의 전 정권의 행정의 영역을 끝까지 우리가 파헤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초당적으로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에서는 연정 협약을 4주 동안 토론했다 이런 것처럼 앞으로 여야 사이에 이제부터라도 뭐 외교라든가 대북 정책에 관련해서는 야당 때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일단 정권을 잡았을 때에는 전임 정권에 대한 그 모든 행정 영역에 있었던 일은 파헤치지 않는다, 이런 뭐 연정 협약 같은 비슷한 걸 지금 현 시점에서 초당적 협약 같은 걸 우리가 맺을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독일의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데나워 정부 브란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서방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 힘우위의 정책, 또 서방과 연대를 통해서 동독을 이제 나중에 흡수통이라는 그런 정책이었다고 한다면은, 브란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고 서로 화해 협력해서 평화롭게 살자, 현실적인 그런 정책이었는데, 독일도 그런 과정에서 서로 간의 갈등 대립이 심했습니다. 심했고, 그리고 기민당 안에서도 이제 온건 강경파, 3인당 안에서도 온건 강경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꼭 정당에 의해서 완전히 갈리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국민의힘에서도 생각이 다 다를 거고, 또 민주당에서도 또 생각이 다 다른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여하튼 대화를 여하튼 그걸 포기하지 말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안에서 접점이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우리 이제 대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정권 교체가 되면은 전 정부 정책은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뭐 이런 건데,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정책이 계승 진화하지 그렇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정의 이제 파트너 중에 한 정당은 그 연정 파트너로 또 후임 정부에서도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아 있죠. 항상 남아 있습니다. 자민당이라는 당은 5% 내지 10% 얻는 정당인데,
이 정당이 기민당하고 연정을 하다가 3인당하고 연정하다가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독일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제 집권했던 정당은 오히려 자민당입니다. 그리고 자민당 총재를 지냈던 겐샤라는 분은 그분은 22년을 장관을 했어요. 지역구에서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데 뭡니까? 비례대표로 늘 당선돼 가지고 훌륭한 이렇게 정치가를 길러내는 그런 연정이 그런 또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강경 압박 정책과 햇볕 정책이 이렇게 온탕 nen탕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계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대북 정책에 대한 생각은 이겁니다. 북한은 헌법상으로는 법률상으로는 반국가 단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 통일을 해야 되는 상대방이고 우리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현실적 위협이 있는 이상은 국방부나 국정원 차원에서는 우리가 철저히 대비를 해서 만약 도발을 하면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부나 외교 쪽에서는 그래도 상대방으로서 대화의 상대방으로서 케어를 하면서 우리가 인도적으로 돕고 하는 그런 노력이 양쪽이 함께 가야지 수레 양바퀴처럼 함께 가야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어떤 정부든지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야 할 정부라고 정책이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정권 교체에 따라서 이거냐 저거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을 가지고 함께 가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것이 바뀔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은 되도록이면 화해 협력하고 하려고는 이제 권영세 장관의 그런 이제 노력은 그건 필요하다. 충분한 대화 또 여야 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를 응징하고 과거를 잘못을 꼭 들춰내기보다도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서 새로운 것을 얻는 것처럼 과거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밝혀서 국민들이 정말 알게 해준다든지 또는 다음 정책을 위한 하나의 자료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챙겨보는 것은 그건 뭐 얼마든지 가능하고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닙니다. 저는 그 박수영 의원님 말씀하신 비례위성정당 출신 비례대표 양정수 의원입니다. 예, 총리님 강연은 오늘로서 지금 이제 4번째 들었습니다. 제가 국회 오기 전부터 또 저희 가족과 인연으로 해서 4번째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정말 그 감동적인 그 강연입니다. 지금 이제 지난 대선에서 이 양대 진영이 최대로 결집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양당제 국가인 미국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선 때도 그 연방 의회를 막 난입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정말 국민들의 이 정치 지향점이 완전히 그 극과 극으로 대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이나 스웨덴처럼 다당제를 그 택하는 그 다당제 국가에서는 이렇게 그 국민들의 정치 인식의 그 양극화가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너무 국민들이 지금 정치 지향점이 다른 사람하고 사돈도 맺지 않을 정도로 직장에서도 진짜 완전히 이 모세의 기적처럼 이렇게 쫙 분열이 되는데 그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서 정말 뭐 다당제로 가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총리님께서도 우리나라 그 정치 인식이 너무 양극단으로 갈라지는 그런 현상을 좀 극복할 수 있는지 총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우리 사회가 정말 이렇게 복잡하게한 사회에서 가치를 둘로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3개, 4개, 5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정치적인 견해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현실을 반영하는 데는 다당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국회에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할 때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이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의원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가장 국회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던 시기가 말하자면은 이제 김종필, 김영삼 그리고 이렇게 해서 4당 여소야대 때 그때가 가장 말하자면은 서로 간에 타협하면서
입법도 가장 원만하게 또 잘 처리하고 했던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게 이제 다당제의 정신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다당제가 갖는 장점 아니겠느냐. 지금은 이제 양당이 이제 결국은 승자 독식이죠. 승자 독식이니까 뭐 약속을 해도 뒤집어 버리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정치가 말하자면 과반수 이상을 확보는 일단 힘을 가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적어도 다당제가 되면은 그래도 어쨌든 대화하고 타협하는 가운데에서 최선은 아니지만은 차선책을 마련을 하고 서로 간에 자기 것을 조금은 양보를 하고 그럴 텐데 지금 뭐 이 거대 양당이 서로 맞붙으면은 사실상 이게 거의 타협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이런 형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이게 좀 힘이 권력이 분산이 돼야 대화하고 타협하는 노력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대화와 타협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특히 독일의 대연정의 전제가 어떻게 보면은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유일하다는 독일 지도자들의 자각에서 시작됐다. 아주 좋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독일의 대연정을 쭉 말씀하시면서 저 앞에 보면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개헌에 관련된 사항들은 워낙 많은 논의가 있고 또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지금 오늘 총리님 말씀하셨던 대연정 차원에서 보면은 의원 내각제를 좀 생각하시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생각하시는 개헌, 의원 집정부제하고 또 의원 내각제 또 다른 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예. 제가 질문해서 묶어서 예. 생각합니다. 그 독일의 인정제도라는 것은 가장 민주적 헌법이라고 하는 바이마르 헌법에서 가장 괴물적인 정권, 히틀러 정권이 나온 데 대한 독일 지도층, 국민들의 철저한 반성 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책임과 권한을 같이 부여한다. 책임도 크게 안 주고 권한도 크게 안 주는 그게 이른바 나라는 독일 정치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 저번에 2013년인가 그때 이제 좌파 연대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우파 정당하고 연합하는 것이나 좌파 정당하고 자기들끼리만 만드는 거나 이른바 말하는 권한을 가지는데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전한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인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권한의 분산이 전제돼야 된다. 그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인정이라는 게 사상 누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전번에 박수영 의원 이야기한 것처럼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는데 평법이 나와서 잘못된 거고 그 부분 해서 같이 묶었으니까 열심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제가 원고에 있는 것 중에 안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 지왕측 대통령제가 대통령에게 너무 권력이 집중 독점되어 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폐해가 생긴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기 독일에 관해서도 자세히 써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권력이 분산되고 이렇게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의회에서도 또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그냥 독자적으로 이렇게 국정을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성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한다면은 저는 뭐 솔직히 의원 내각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은 그걸 절충하는 이제 의원 집정부. 제가 우선 가령 대통령이 우선 총리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사람 불러 쓰고 또 그냥 쫓아낼 수도 있고 언제든지 대통령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과
총리사에서도 헌법상으로는 재청권도 있고 여러 가지 독자적인 권한이 있는데 우리 현실 정치에서는 그게 작동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출발은 대통령이 완전히 그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총리에게 어느 정도 독자적인 권한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의 임명권에서 떼내자. 그러면 그걸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법이든지 그러면 이제 미국식으로 러닝메이트로 이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우선 가장 쉬운 방법으로서 대통령 권한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총리를 대통령의 임명권에서 좀 떼내자. 뭐 이런 이제 방식으로 해서 권한을 좀 분산을 시키고 견제 균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방법이 중간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말하자면은 정당이 이제 선거의 주체가 돼가지고 이제 집권을 하는 이제 의원 내각제 방식으로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겠지만은 저는 솔직히 정치 현실이라는 것을 고려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도 이 정도면은 좀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 국민의당인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잠깐 이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쪽을 도움을 받아야 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래도 어쨌든 하여튼 국민의힘이 그 역할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우선 차치하고라도 나름대로 이렇게 대화하고 타협하고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고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렇다면은 말하자면 우리도 의원 내각제를 그렇게 무서워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우리 김광두 교수님 모시고서 경제정책 어젠다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 7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근상 다 받으시면 나중에 별도 상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